안녕하십니까. 연세의대 응급의학과 정윤수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응급진료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진료는 뭐 각 나라 또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저희 세브란스 병원에서 운영되어 왔던 코로나19 응급진료 대응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응급진료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급진료 프로세스의 목적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코로나19 감염을 병원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어, 하루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 하루에 200명에서 많게는 300명 이상 환자가 내원하고 있고 보호자까지 합치면은 한 500에서 600명까지 내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응급실을 통해서 병원으로 들어와서 감염의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목표는 이런 환자들을 조기에 선별해서 병원에 확산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응급실에 환자들이 들어와서 뒤늦게 확진이 될 경우에는 응급실 전체가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런 환자들을 선별을 통해서 예방을 하지 않으면은 응급실 전체가 이 폐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응급 환자들의 진료에 지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코로나19 선별 과정을 응급실에서 시작을 해줘야지만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응급진료 프로세스의 기본 원칙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든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은 응급실 들어오기 전에 모두가 선별이 돼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선별 과정에서 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로 구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코로나19 환자들이 들어와서도 다른 여러 가지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를 최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실에는 이 코로나 의심 환자 외에도 다른 응급 질환으로도 내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한테도 최적의 진료를 제공해 줘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감염 환자와 또는 비감염 환자들이 동시에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이 두 환자군들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응급실 내원한 환자들을 표로 간단하게 표시해 준 내용입니다. 일단 모든 환자들은 무조건 선별 대상이 됩니다. 이 선별 내용에는 해외 여행력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력 또는 최근에 집단 감염이 있었던 그 지역의 방문력, 발열이 있거나 여기서 얘기하는 발열은 섭씨 37.5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다른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왔거나 아니면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 대상이 됩니다. 호흡기 증상으로는 발열을 포함해서 기침, 가래, 인후통, 두통, 전신 무력감과 전신 근육통, 그리고 호흡곤란, 그다음에 최근에 또 후각과 미각의 소실 증상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 외에도 이 환자가 응급 환자인지 아닌지를 또 분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전반적인 이 생김새와 활력증을 통해서 중증도 또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선별과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고 나서는 환자들이 크게 4개의 환자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선 선별 통해서 코로나 의심 환자로 판단이 되면은 이 환자가 안정적인지 또는 불안정적인지를 판단해서 안정적인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된 격리 보행구역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코로나 의심이 되지만 불안정한 환자일 경우에는 응급실 내부에 이 준비된 별도의 격리 중환구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면에 비감염 환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환자가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라서 각 구역별로 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이 세브란스 병원 응급센터 이 선별 구역 앞에 있는 도면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환자들은 이 어드밴스 트리아지라는 이 구역에서 선별이 진행이 되고 중증도가 파악이 됩니다. 여기서 파악된 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의 루트로 구분이 돼서 진료 프로세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선별 대상이면서 경환 환자들은 여기 써 있는 아이솔레이션 워킹 유닛이라는 그 격리 경환 구역으로 가서 이 선별 진료를 진행하게 되고요. 또 많은 환자들이 올 거를 대비해서 앞에 이 대기 텐트들을 또 설치해서 별도로 격리 대기를 또 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별 대상이지만 중환일 경우에는 응급실 내부로 들어가서 별도로 준비된 격리 중환구역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일반 환자, 즉 감염이 아닌 환자들도 경증과 중증에 따라서 구역별로 나누어져서 병원에 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도면을 사진으로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 선별 진료소라는 현수막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놓고, 또한 구급차를 포함해서 차량 통제를 또 진행해야 됩니다. 이 오염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 차량들도 바깥에서 통제를 해서 환자를 바깥에서 안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구조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들이 선별 입구까지 들어오면은 대기 공간을 마련해서 대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기 공간 또한 이 환자별로 1m 내지 2m 이상 떨어져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서 대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는 이 화살표대로, 이 방향대로 선별을 대기하면서 들어가서 진행하게 됩니다. 선별이 진행된 이후에는 이 환자들이 이제 실제적인 진료를 위해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대기 역시 또한 대기 도중에 오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별 텐트를 설치해서 텐트 안에서 대기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겨울에 춥기 때문에 이와 같은 텐트를 통해서 바람막이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지만,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짐으로써 더위를 위해서 텐트를 제거하고 오픈 공간에서 칸막이를 통해서 이 환자별 격리를 하는 시스템을 또 바꾸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선별구역에 있는 모든 의료진 및 의료 종사자들은 보호복을 적절하게 차기하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보호복은 보시는 바와 같은 5종 세트를 모두 입고선 근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종 세트에는 헤어캡, 그다음에 안면 보호구, 보건용 마스크, 장갑, 그리고 방수가 되는 이 긴 슬리브 일회용 가운이 되겠습니다. 이 어드밴스 트리아지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환자들이 여기서 선별을 한 후에 진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환자뿐만 아니라 같이 내원한 보호자들도 똑같은 문진 내용으로 선별을 받게 되고요. 이 선별 내용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열, 증상, 그리고 방문력, 그다음에 최근에 혹시 증상이 악화됐는지 등을 묻게 되고요.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반드시 환자, 특히 보호자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나중에 혹시나 이 보호자 또는 환자가 확진이 됐을 경우에는 이 인적사항을 통해서 이 추적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인적사항까지 기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어드밴스 트리아지 구역에는 반드시 이 날씨에 대비한 준비도 필요하고요. 또 감염과 환경의 어떤 관리를 위해서 헤파 필터라든지 또는 이 살균성 이 자외선 설치 등을 통해서 감염에 대한 예방까지 신경 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많이 몰려올 걸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충분한 대기 공간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모든 교통 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모든 또 보호자를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아무리 환자가 중하더라도 보호자들은 응급실 내부로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한 명의 보호자를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소아 같은 경우 좀 보호가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호자한테 설명이 필요하거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진이 바깥으로 나가서 바깥에 이 오픈된 공간에서 설명과 함께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소아 같은 경우는 같은 원칙을 통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아 중에서도 3달 미만의 소아나 또는 혈액학적으로 질환이 있는 소아, 경련을 했거나 의식이 저하되거나 청색증이나 비노업 같은 호흡 증상이 중증으로 발생하는 환자들은 처음부터 바로 소아 응급구역으로 들어가서 진료를 하면서 선별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의 이 선별과 함께 중증도 분류는 많은 기관에 따라서 사용하는 도구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미국 CDC에서는 이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에는 팬데믹 인플루엔자 트리아지 알고리즘, 피타라는 도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피타 도구는 5개의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레벨 1은 당장 환자가 소생술이 필요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즉 심폐소생술이나 기도관리, 아니면 당장의 응급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레벨 1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레벨 2인 경우에는 환자가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이거나 또는 만성적인 질환이 있어서 많은 자원이 필요로 하고 소모가 되는 환자들에게 해당되는 분류입니다. 특히 만성 폐질환이 있거나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또는 투석이 필요한 환자들이 이 환자군에 속하겠습니다. 또한 활력 징후가 비정상적인 환자들도 레벨 2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레벨 3, 4, 5는 당장 소생술이 필요하지도 않고 당장 응급사항은 아니지만 어떠한 필요한 검사나 또는 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벨 3 같은 경우는 검사나 또는 어떤 중재가 2개 이상 필요한 경우를 레벨 3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나 이 중재 같은 경우는 피검사나 혈액검사, 그다음에 검체 채취, 영상 촬영, 산소 치료 등이 포함이 됩니다. 레벨 4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검사나 중재 중에 한 가지만 필요한 경우를 레벨 4로 분류하고 있고요. 레벨 5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어떤 검사나 중재는 필요 없지만 단순 신체 진찰을 통해서 퇴원 조치를 할 수 있는 환자들을 레벨 5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증도 분류는 이 자원의 어떤 분배와 활용이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관에 맞는 중증도 분류표를 정해서 중증도를 분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환자가 중증도 분류가 돼서 또 선별이 돼서 이 격리 보행자 구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진료 프로세스가 운영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역학적인 조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행력이나 또는 집단 감염 지역의 방문력 또는 이 확진자와의 접촉력을 먼저 확인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 코로나 이 확진을 위한 검사와 흉부 엑스선, 체스트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만약에 폐렴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즉시 이 내부로 들어와서 중증 구역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폐렴이 없더라도 다른 원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역학적인 원인이 이유가 있지만은 맹장염이 의심이 되거나 또는 외상으로 인해서 머리 손상이 의심될 경우에도 내부 응급실로 들어오셔가지고 다른 검사를 추가적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증상이 있더라도 분명히 들어오게 됩니다.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더라도 응급실에 있는 격리 중앙구역으로 들어와서 진료를 받게 되고 전혀 증상이 없고 역학적인 이유만 있는 환자들은 검사를 한 다음에 바로 퇴원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퇴원 조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가격리에 대한 방침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하고 퇴원을 하게 됩니다. 내원을 했는데 다른 병원에서 폐렴을 확진해서 온 환자들도 역시 이 경한 경우에는 이 경한 보행 격리구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역시 여기서도 이 환자분들은 코로나 검사와 함께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퇴원을 하거나 또는 응급실 내부에 준비된 격리 중앙구역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내원을 했는데 역학적인 문제는 없지만 증상으로서 즉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무조건 코로나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그 결과 폐렴이 있을 경우에 역시 중앙구역으로 들어와서 추가 진료를 시행하게 되고 다른 이유로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도 이 감별 진단을 위해서 응급실 내부로 들어와서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경한 감기 증상이라고 판단되면은 약 처방과 함께 퇴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격리 보행자 구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세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증상자로 판단이 되고 경한일 경우에는 이 구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환자가 많을 경우에는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린 텐트 안에서 대기를 하다가 순서대로 들어오게 되고요. 들어오게 되면은 의사가 문진, 또 신체 진찰, 엑스레이 처방, 그리고 나서 이 비말 검체를 채취하게 되고 환자가 가래가 있을 경우에는 가래를 뱉어서 추가 검체를 채취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환자가 경증이면은 바로 퇴원 조치를 취하고요. 다른 감별 진단이 필요하게 되면은 응급실 내부에 있는 중증구역으로 들어와서 추가 진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격리 구역에서는 모든 의료진들은 반드시 5종 세트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환자를 진료를 해야 됩니다. 아이솔레이션 케어 유닛, 즉 격리 중증 구역입니다. 환자들이 감별 진단이 필요하거나 중증이거나 또는 폐렴이 진단되는 환자들은 모두 선별 이후에는 응급실 내 별도로 준비된 격리
중증구역에서 진료를 보게 됩니다. 이 환자들은 들어오면은 똑같이 문진과 함께 신체 진찰, 엑스레이와 함께 검사를 위한 비말 검사와 이 가래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초기 평가를 한 이후에는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또는 병원에 격리 병동으로 입원을 시키도록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이 구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5종 세트의 보호복을 착용하고 환자를 진료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환자가 중증이라서 어떤 에어로졸이 형성되는 그런 시술을 처치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PAPR과 함께 전신 레벨 D 보호복을 착용하고 시술에 임해야 됩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격리 중증구역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독립된 1인 병상에서 환자가 진료를 보게 되고요. 밑에 임의의 빨간 선을 그어서 이 선을 기준으로 O형구역과 비O형구역으로 나눠서 반드시 이 선을 기준으로 환자를 보기 전에 또는 보고 난 이후에 보호복의 착탈의를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 병상에 따라서 착탈의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착탈의 이 보호구 장비들을 카트에 이렇게 준비해 놓고 사용할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에 들어오는 환자들은 중증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심폐소생술이나 다른 기관사 간의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코로나 환자이기 때문에 고려하고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 흉부 압박을 먼저 실시를 하지만 준비가 된다면 기계 압박기로 흉부 압박을 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흉부 압박 자체가 에어로졸 형성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계 압박기를 통해서 압박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기계 압박기를 활용함으로써 또 이 의료진들이 환자와 접촉하는 이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계 압박기를 활용하게 되면은 수동으로 시행하는 제세동 활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세동 패치까지 같이 준비해서 환자한테 접촉을 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환기 또한 에어로졸 형성을 일으키는 시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매뉴얼로 하는 백 환기보다도 기관삭관이 된 이후에는 바로 즉시 기계 환기로 연결해서 환기를 지속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생술을 위해서는 이 기계 압박기와 함께 기계 환기도 같이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계 환기와 함께 또 준비해야 될 것이 클로즈 서킷 석션입니다. 석션 또한 여러 가지 기전으로 통해서 에어로졸 형성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석션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 분비물들이 외부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클로즈 서킷으로 세팅을 해서 석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환자 모니터링 중에서 이 말기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캄노그라피 세팅이 또 중요합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기관삭관 후에는 최종 확인을 이 말기 이산화탄소를 측정함으로써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와 또 더불어 PAPR 같은 이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를 볼 경우에는 청진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청진 대신 이런 호흡기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자의 호흡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백 환기 자체가 에어로졸 형성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백 환기 이 장치에는 일회성 바이럴 필터를 장착해서 환기를 해주는 것이 이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또 기관삭관 술기 자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관지 후두경보다도 비디오 장비를 1차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관삭관할 때는 환자의 입과 코에 가까이 가서 시술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오염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비디오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이 환자와 시술자 사이 이 얼굴에 그 거리감을 두고 시술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관삭관 시 퍼스트 초이스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또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PRPR 같은 것을 차기하고 이 시술을 진행할 때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PRPR 내부에 뭐 블루투스와 같은 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이런 장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글씨를 쓸 수 있는 화이트보드 같은 걸 준비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해놓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모든 소생술은 가능한 한 음압 시설이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관들이 이런 시설을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에어로솔 박스를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솔 박스를 환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덮어주면
어떠한 기관과 관련된 시술을 시행할 때 그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호흡이나 비말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백 환기 때 발생하는 에어로졸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어, 이 수직 수평 방향으로 많은 에어로졸이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주면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옆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이 환자와 이 백 마스크를 완전하게 밀착시켜서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위로 올라가는 에어로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이럴 필터를 반드시 장착하고 백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도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환자에게 적용된 기관 삭관 튜브나 또 백 마스크 위에는 반드시 필터를 장착하고 그 사이에 환자의 그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측정기를 정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백 발브나 또는 기계 환기 연결해서 환기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증 호흡기 환자는 이 백잉의 환기에 저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준비가 된다면 이런 양압 환기 밸브를 같이 장착해서 백잉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음,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들의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별과 중증도 분류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크게 4개의 환자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유중성자이지만 안정적인 환자, 유중성자이지만 불안정한 환자, 의심이 안 되지만 안정적이고 의심이 안 되지만 불안정적인 환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4개의 환자군으로 나눠져서 진료 프로세스가 운영되게 됩니다. 또 모든 유중성자 환자들은 반드시 폐렴을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또 코로나 확진을 위해서는 비말 도말 검사와 함께 가래 검사를 채취해야 됩니다. 또한 모든 유중성자 환자들은 다른 환자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격리 형태로 진료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모든 의료 종사자와 기타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적절한 개인 보호 장구를 차기하고 근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오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 통제와 함께 보호자들 또 가족들이 응급실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중증 환자 소생술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코로나 이 감염에 대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 준비와 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생각해서 진료를 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